지구 밖 너머 어딘가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한 누군가 살고 있진 않을까. 우리 인류 이외에 문명을 가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까. 방대한 우주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묻고 고민해왔죠. 지구 밖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를 생명체의 존재를 말입니다. (1950년에) 유명한 물리학자 페르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Where are they? 우주 탐사를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증명해주는 장면들이 하나둘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100년 만에 우리가 초음속 여객기, 비행기, 또 달과 화성까지 가는 비행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천년 만년 진화를 하고 기술이 발전된다고 할 때는 머나먼 우주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처럼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지적 생명체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무엇일까요? 빠르게 발전하는 우주 기술이 머지않아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높여주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 인류가 우주에, 지구 밖의 우주 어딘가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생명체에 관해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궁금증.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가 봅니다. 외계 생명에 대한 관심과 논쟁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불과 100여 년 전까지도 있었죠.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인류 최초로 망원경을 통해 천체 태양계를 확인했는데요. 벌써 17세기에 활화산이 있는 이오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로파,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칼리스토, 그리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자 수성보다 큰 가니메데를 발견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올해 또 중국도 탐사선을 보냈죠. 그래서 화성의 대기라든지 또 토양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가 그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화성 주위를 도는 미국과 유럽의 우주선이 지중 탐사, 그러니까 저주파 레이더를 써가지고 땅속에 다량의 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인류는 1960년이 돼서야 우주 탐사를 시작하며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문의 답을 찾기 시작했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직접 풀어내진 못했습니다.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발사된 이후에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 은하계 내에만 지구와 비슷한 정도의 행성이 400억 개 정도는 있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 다 우주의 흔한 물질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딘가에서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있는 곳이 수백억 개 이상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은하계 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세계적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 미국 코넬 대학교 교수로 우주 탐사에 대한 수많은 계획을 세웠는데요. 무엇보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자문위원으로 마리너, 파이어니어, 보이저 계획, 화성 탐사 계획인 바이킹 계획 등을 주도하며 외계 생명체 찾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은 그는 보이저 탐사선에 인류 문명의 모습을 녹음한 골든 레코드를 실어보내기도 했죠.
칼 세이건은 1963년에 이제 논문을 하나 쓰는데 되게 재밌는 논문인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자가 로봇이 아니더라도 그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은하에서 현재 우리 태양계와는 뭐 수십 광년, 수백 광년 떨어져 있는 별에서도 그렇게 직접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아광속의 그 추진력을 갖춘 우주선이 있으면은 그렇게 무슨 로봇 형태로 보내지 않고 직접적으로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를 하게 되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 현재까지 과학자들은 수천 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했고 이 중 일부에서는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우주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가늠하게 하는 건 미확인 비행 물체, 흔히 말하는 UFO의 목격도 한몫할 겁니다. 그러던 지난 6월, 미국 정부가 9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하며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확인 공중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현상이며 이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문에는 일단 그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관여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UFO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극도의 가속 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 이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 일단은 미확인 비행 물체의 존재를 부정을 하고 있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UFO란 용어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전혀 언급이 안 돼요. 144건을 분석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써 있는데 대부분 18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미국의 어떤 비밀 프로그램, 미 정부의 비밀 프로그램, 민간에서 만든 어떤 비행체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날라오는 어떤 비행체 그리고 자연 현상 뭐 이런 가능성들을 이제 언급하죠. 그동안 UFO를 중심으로 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를 증명할 순 없었는데요. 현대 이후 UFO 최초 목격 사례는 1947년 민간 비행사 케네스 아놀드가 편대를 잃어 비행하는 9개의 물체를 목격한 것으로 전해지고 뉴멕시코주 로즈웰이란 마을에서 UFO가 추락해 외계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져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 루스웰 말고도요, 미국의 다른 지역의 군 비행기 조종사들이나 또는 관제탑 요원들이 하늘에서 이상한 그 괴 비행체들을 목격했다. 이래서 이제 계속 보고를 하게 되죠. 1948년부터 이제 공군이 신설이 되는데 공군에서 UFO를 정식으로 조사하는 그런 부서가 운영이 되기 시작하죠. UFO 논란은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UFO에 대한 첫 기록은 세종대왕 때며 조선시대에 강원도 일대에서 기이한 자연현상이 종종 발생했다고 하죠.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연간 400에서 500건의 UFO 목격 제보가 신고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UFO야, UFO. 와, 이거 뉴스에 제보해야 이 중 약 99%는 대기 현상 등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지만 확인되지 않는 비행 물체로 결론 지어진 사례도 약 1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확인 공중 현상의 조건은 뭘까요? 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그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5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색대 등 레이더 목표물을 방해하는 공중 간섭물, 대기 현상, 미 정부의 개발 프로그램, 외국의 경쟁 시스템 등 이 5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비행 물체를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에 이런 고등 생명체가 있고 불과 비행기가 발명된 지가 100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 100년 만에 우리가
초음속 여객기, 뭐 비행기, 또 달과 화성까지 가는 비행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천년 만년 진화를 하고 기술이 발전된다고 할 때는 머나먼 우주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UFO는 먼 우주에서 우리 지구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적 그 생명체들이 지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고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UFO를 연구해온 맹성렬 교수. 수많은 관련 저서를 집필하며 현재 국내 최고의 UFO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불과 25년 전까지만 해도 UFO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개되는 상황과 증거들이 지구상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외계의 지성체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내렸다는데요. UFO 범죄에 드는 사건들은 분명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우주에서 특별한 곳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기본 전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주에 통용된 어떤 법칙이 있다고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태양계에 우리가 지금 생명체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 그렇다면 머나먼 다른 태양계 또는 뭐 다른 은하에도 당연히 이런 생명 현상이 존재할 것이다. 물론 정확히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유사한 현상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고요. UFO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건 1947년. 미 공군에서 UFO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1948년. 그리고 UFO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건 1952년 백악관 상공에 UFO가 출현하면서부터입니다. 맹성렬 교수는 그 흔적들을 쫓으며 알아낸 UFO의 몇 가지 특징을 알려주는데요. 급가속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 추진체가 할 수 있는 그 가속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걸로 보이는 그런 극단적인 가속을 하냐 안 하냐. 또 한 가지 사례는 일직선으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꺾어버려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일종의 스텔스 기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완벽하게 눈에는 보이는데 레이더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레이더에는 잡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요즘 보고가 되고 있어요. 또 곳곳에서 다양한 이제 그 목격담이 있습니다. 음속에 뭐 30배, 50배. 이건 도저히 우리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기술을 뛰어넘는 겁니다. 급격하게 90도로 꺾는 기동을 한다든지 또는 물속에 있다가 튀어나와서 바로 하늘로 날아간다. 이거 도저히 그 인류의 기술로는 흉내낼 수 없는 거거든요. 맹성렬 교수가 연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결국 30여 년 동안 직접 국내 목격자들을 만나고 관련 자료를 쭉 모아왔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민간에서만 UFO 관련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주류 학계에선 UF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 정부의 보고서에 의해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미 국방부의 그런 발표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뭐 국제적인 어떤 나름 명성이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UFO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기류가 좀 형성이 됐다. 이런 판단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주에 인류 이외의 생명체가 있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그 어떤 것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생물이 탄생하고 진화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현재 과학계에서 우주과학 포함해서 굉장히 핫한 이슈고요. 아주 그 도처의 우주 생명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 또는 아주 우주 생명체는 드문 현상이다라는 아주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실제 우주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고 진화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증거가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지질학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생명체는 지구가 만들어진 직후에 나타났습니다. 당시의 지구는 현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기 힘든 조건이었고 인간은 당연히 살 수 없는 환경이었죠. 지구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특이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나서 보통 한 5억 년이나 10억 년 후에 그 원시적인 박테리아가 탄생됐다고 보고요. 굉장히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아주 느린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5억 년 전에 곤충과 그 어류, 원시적인 형태의 고생대가 되겠죠. 그때 비로소야 우리가 생명체다, 동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태어나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비슷한 환경의 다른 세계에서도 그만큼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생명체란 수분이 있는 환경에서 살아 움직이는 세포로 구성된 움직이는 유기체를 말하는데요. 다른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지, 그 존재가 지구 생명체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했고 많은 부분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미지의 영역도 많고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정해서 살아가는 메커니즘의 모든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는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고 더 알아갈 게 많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2021년 외계 생명체의 조건을 두고 벌이는 과학계의 논쟁은 날로 뜨거워져 가고 과학자들은 연구를 거듭하며 생명체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다른 세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할 때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고 하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든지 액체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체를 이루는 분자가 생명체 안팎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자는 고체를 통해서는 쉽게 이동하지 않고 기체 상태에서는 쉽게 퍼져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영양소를 녹여 몸 곳곳으로 빠르게 운반하고 노폐물을 녹여 몸 바깥으로 빠르게 배출할 수 있는 용매 역할을 할 액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비터블 존이라고 해가지고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행성을 찾는 거거든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려면 일단 대기가 있어야 돼요. 기압이 없으면 물이 바로 증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적당한 기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은 지구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물질이 아니라 우주에서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주 흔한 물질이라는 거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우리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꾸준히 막대한 에너지를 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그 행성을 비추는 뜨거운 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체 탄생의 조건이 태양으로부터의
적당한 거리입니다. 예. 금성과 화성은 조그만 차이지만 금성은 열지옥이 됐고 너무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또 화성은 좀 멀어서 아주 차가운 냉장고 같이 돼버렸고 지구는 아주 그 적당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억 년 전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나타난 엽록소와 남조류, 바다말 등 생명체가 생겨났죠. 이 생명체들이 산소를 대량으로 방출하기 시작했고 대기 중 오존층이 생기면서 강력한 자외선을 막아 생명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에 지구와 비슷한 질량과 크기를 갖춰야 하는 것도 조건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기체로 이뤄진 행성은 지표면이 없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어떤 환경이 생명 탄생에 유리한지 다양하고 미묘한 변수들에 대해 학자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아직 우리는 이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생각 외로 생명체에겐 강한 생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깊은 바다의 화산 분화구 근처의 매우 뜨거운 물속이나 남극처럼 매우 추운 곳, 그리고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지하 수 킬로미터의 아래에도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생명체는 그냥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에 아주 흔하게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하죠. 그리고 초기 지구와 비슷한 환경인 화성에도 생명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많은 돈을 들여 화성의 생명체를 찾기 위해 탐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환경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화성에서 발견되기는 사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른 연구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화성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생명체가 살았다면 그 흔적들은 아마 발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지 연구소를 찾아 지구와 외계 생명체의 연관관계, 조건들을 알아봤습니다. 극지 연구소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등에서 해양학과 생물학, 대기과학, 지질학 등 여러 자연과학 분야에서 극지 환경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극지는 아주 건조하고 추운 척박한 환경이죠. 생물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도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외계 생명체 존재의 증거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아주 독특한 생명체들을 보면은 아주 추운 곳, 영하 50도, 60도 되는 그런 추운 곳에서도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고요. 또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현기성 생물들이 또 있어요. 심지어 그 땅 속에 막 2.1km 땅 속에서 발견된 박테리아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고온과 또 산소가 없는 환경, 또 높은 압력을 다 견디고 살아간 거예요. 또 남극의 호수, 수킬로미터의 얼음을 이렇게 뚫고 그 밑에 있는 호수를 딱 관찰해 보니까, 카메라를 넣어 보니까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곳에 정말 그 산소의 농도도 굉장히 낮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어류가 살 수가 있지?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항상 생명체들은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강산, 염산, 황산 같은 pH 1밖에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박테리아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생명체는 지구상에도 존재하고 있고 우주 밖에 어딘가는 존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은 지구 최강의 생명체로 불리는 완보동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완보동물은 4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작은 무척추 동물인데요. 몸 길이는 보통 50 마이크로미터에서 1mm 정도 되며 다리 끝에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에서는 극지방에서 나오는 완보동물의 형태와 분류, 5억 년 전 캄브리아기 때부터 완보동물과 그 친척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경우에는 그 화성에 이제 춘분쯤 되는 시기에 이제 적도의 아주 이제 온화한 환경의 경우에는 완보동물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2018년에 나온 다른 논문에서는 그 완보동물이 화성을 제외한 다른 데서 또 살만한 데가 있을까를 찾아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피스트 1이라는 그런 항성계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6번째 행성의 경우에는 아마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완보동물은 심해저 5,000m 이하부터 6,000m 이상의 히말라야 산맥 고지대까지 그리고 남극과 적도까지 전 지구의 모든 생태계에서 발견되는 동물입니다. 영하 270도 이하의 차가운 온도와 150도가 넘는 고열도 견디며 강한 방사선을 맞아도 살아남는다고 하죠. 몸이 건조해지면 턴스테이트라는 아주 특수한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생물이 보통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극지의 암석 내부에 있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극한 환경에 사는 미생물들은 서로 약간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이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땅 속이나 또는 다른 동굴과 같이 직접적인 강한 자외선이나 우주선이 가려지는 곳에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석에서는 미생물이 살지 않을 것 같지만 암석 표면뿐 아니라 암석 내부에서도 미생물이 발견되고 있고 극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미생물은 한없이 강한 듯 보이지만 또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에 살 수 있는 조건에서 조금만 변화를 줘도 금방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는지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비밀에 한 발짝 더 다가갈수록 외계 생명체 발견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인류가 우주에, 지구 밖의 우주 어딘가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에 그 과거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지금도 땅속에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북극의 동토를, 땅속의 동토를 채집을 해서 개체수를 막 세봤어요. 박테리아 개체수를 세봤더니 10의 한 6승쯤, 그러니까 1g의 토양 안에 막 10의 5승, 6승의 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혹은 이제 이렇게나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 정도면은 화성에 꽁꽁 얼어있는 땅 속에도 혐기성 미생물들은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태양계와 은하, 우주의 거대 구조 등 천체들을 연구하는 한국천문연구원은 지상에 있는 여러 관측기기나 우주 망원경 등으로 우주 탐사와 관련된 연구와 우주 위험물체 감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밖에 생명체가 존재할까라는 그런 질문은 이 과학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 또 한 번쯤은 품어봤음직한 그런 보편적인 질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이제 쭉 연구를 통해서
빅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라는 어떤 답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주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질문처럼 이 생명체, 우주의 생명체에 관한 질문도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게 된다면 그거는 아마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계 생명체와는 전혀 다른 분야라 여겨졌던 천문연구원에서 최근 우주 생명 현상 탐색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부터 10명 정도의 연구원이 모여 이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간 성체, 외계 행성 분야, 바이오 시그니처, 기술 문명 징후 등 7개 분야를 선택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우주 망원경인 JWST로 외계 행성의 대기를 연구해 생명체를 탐색할 수도 있죠. 시뮬레이션 연습을 안 했느냐 하면은 그 대기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구에 산소가 많이 있다. 그러면 생명체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간접적인 증거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뭐 산소나 질소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게 아니라 암모니아나 메탄 같은 것들의 대기로 이루어졌고 거기서 생명체 그런 대기 하에서 이제 뭐 생명체가 탄생이 되었다라는 이런 그 이론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광 관측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그 구성 성분을 알게 되고 그 간접적으로 이것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대기의 구성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얻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이 수집한 수많은 별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빅데이터 툴을 이용해 분석, 연구하고 우리 은하와 비슷한 환경에서의 생명체 거주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는데요. 단순히 각각의 행성에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는 화학 진화 과정뿐 아니라 생명체의 씨앗이 우주 공간을 날아와 다른 행성계에 뿌리내리는 배종 발달설에 대해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별들의 특성을 이용해 생명체 거주 가능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확률 계산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은하의 우주 공간에 있는 각각의 곳에서 생명체가 다 자연적으로 진화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한 군데에서라도 성공을 하면 다른 곳에 어떻게든 퍼져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배종 발달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종 발달설에 의한 게 많을까요? 아니면 화학 진화에 의한 것이 많을까요? 배종 발달설에 의한 양이 우리 은하 전체에 꽉 차지 않는 한 배종 발달설에 의해 생겨나는 생명체가 많을 부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지구가 있는 위치를 보면 더욱 그런데요. 아직 연구는 초기 단계긴 하지만 외계 생명체를 찾고 진화의 과정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바이오 시그니처 연구가 한창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나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를 바이오 시그니처, 생명 징후라고 하는데요. 바이오 시그니처 탐색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채취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망원경을 통한 원격 탐사가 있죠. 많은 학자들이 지구 바깥에도 충분히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유기물이 많다고 생각해 관측을 시도했고 실제로도 관측이 됐습니다. 원시 행성 디스크라고 이제 별이 생기면 별이 어느 정도 생겨나고 그 주변에 이제 행성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이렇게 디스크들이 있는데 그 원시 행성 디스크를 그 알마로 관측을 했더니 굉장히 큰 유기 분자들이 다 그 행성 원반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일단 그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아 정말 우리 말고도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원시행성 디스크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연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에 관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외계 행성 찾는 일에 몰두해 왔고 지구형 행성을 찾는 데 성공을 합니다. 외계에도 행성이 있고 거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 거죠. 기술 문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들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거란 기대도 하게 되죠.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물리 법칙이라는 게 이제 우리 지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주에 대해서 동일하게 뭐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들도 우리 지구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다른 외계 행성에서도 이제 뭐 그 적용이 되는 그런 법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적이지 않은 생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윈의 진화론 관점에서 본다면 그 지적이지 않은 생명체는 결국에는 지적인 생명체로 진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생명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약간 이런 여러 가지 과학 법칙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혹 우주에 생명체가 흔하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유일할 수도 있죠. 우주가 굉장히 넓긴 하지만 그와 반대로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진화한다고 하는 그 프로세스, 그리고 혹은 진화의 여러 과정 중에서도 갑자기 생명체 복잡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파트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일부 학자들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그때 필요한 어떤 복잡도의 증가량이 우리 우주 전체에 있는 물질의 양을 모조리 다 투입을 하더라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확률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외계에 반드시 생명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난 후 지적 생명체인 인류가 등장하기까지는 45억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138억 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이외에도 지적 생명체가 나타났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고, 우주 어딘가에서 인류보다 먼저 등장한 지적 생명체가 우리보다 먼저 우주 여행을 시작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지금 우리야 뭐 산소가 필요해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필요하지만 우리처럼 산소가 말고 다른 환경에서도 충분히 지적 생명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연구 한계와 관측 기기의 한계 때문에 미생물을 주로 그걸 기준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과 같이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지적 생명체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환경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형태의 우주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우리는 지적 생명체라면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죠. 과학자들은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생명체가 탄생하는 현상은 굉장히 쉬울 수 있다, 상대적으로. 다만 고등 생명체로 진화하는 게 더 힘들 수가 있다. 지구의 환경이 크게 변한다든지, 또 뭐 소행성이나 큰 운석이 충돌한다든지 해서 격변이 일어나면 지구 환경에 금방 다 멸종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또 문명에 수명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문명이 1000년, 만년, 수억 년 계속 진화할 수 없고 언젠가는 멸망할 거란 건데요. 외계 지적 생명체는 있을 수 있지만 별과 별을 넘어 인류 문명과 만나는 건 다른 문제이기에
그들이 존재하더라도 결국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명의 수명이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그래서 문명의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주 생명체에 대한 인류의 연구는 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이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요. 최근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 목성의 달 가니메데의 희박한 대기권에서 처음으로 수증기의 증거를 감지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구권을 넘어 태양계 가장자리는 물론 다른 항성계 연구 영역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보이저호는 이미 태양권을 벗어나 성간 공간에 진입했고, 뉴 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을 근접 비행한 이후 태양계 가장자리인 카이퍼 벨트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차세대 우주개발 지향점은 생명체 존재 여부를 가늠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우주 탐사선과 화성 탐사 로봇들이 우주 곳곳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고요. 현재는 고대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을 것으로 보고 화성에 탐사선과 착륙선을 보내 확인 중이죠. 최근 화성에서 2차례 암석 시료 채취를 진행한 퍼서비어런스는 지난 6일 채취한 첫 번째 암석 몬트데니에에서 염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이곳에 물이 있었다는 것은 큰 발견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내려서 이제는 자신 있게 이제 적어도 그 박테리아 화석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그 퍼시비어런스가 한 20-30개에 달하는 이 금속 이런 캔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착륙한 데가 예제로라고 하는 거기 퇴적암들이 많은 이제 그 지역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한 20여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 샘플을 가지고 오는, 지구로 갖고 오는 또 탐사선이 발사가 됩니다. 지구로 그 샘플을 20여 개에 달하는 그 퇴적암 샘플을 가져오면 그걸 낱낱이 뒤지면 한 10년 내에는 화성의 그 생명체 존재 유무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암석에서 발견된 염분은 지하수가 흘러 암석의 미네랄을 변형시켰을 때 형성됐거나 액체가 증발해 염분을 남겼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물이 있었던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우주과학 기술 역량이 총동원된 누리호가 발사됐죠. 저 너머 외계 생명체 존재의 발견까지 갈 길은 멀지만 우리나라 우주 프로젝트의 소중한 결실로 벌써부터 다음 여정이 기대되는데요. 우주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아주 최근에 시작한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스트로바이올로지라고 해서 번역을 하면 우주 생명체, 우주 생명, 이제 그러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요즘 이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특히 이제 항우연은 이제 달 탐사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이제 달 탐사선이 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작한 달 탐사선이 가고, 또 알테미스라는 유인 달 탐사 계획도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또 화성 탐사입니다. 그럼 화성 탐사가 되면 화성에 가는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생명체 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주 생명체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인력도 키우고 기초 연구도 하고 기반도 조성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오랜 시간 우주를 탐구해온 인류.
아직 우린 우주 생명체의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 우리는 우주 생명체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다는 건데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50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처음 불을 사용한 이래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다 그러면 최대 발견일 거예요. 엄청난 임팩트가 우리 인류 사회에 존재할 거고 저는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우주 개발 기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더 우주 생명체 존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